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캡스 증후군과 자가염증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희귀질환이지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아젠다고요. 일단은 정의, 그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고 발병 기전이 어떻고 따라서 그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이 경우에 난청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은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솟고 그런 이제 질환이고요. 그리고 특히 추위에 노출되면 이런 발열이 생기면서 발진이 솟는 이제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 같은 게 있는 것인데 그렇게 증세가 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질환은 보시다시피 관절의 구축도 있고 아르트라이티스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피부 발열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신경학적인 이상에 더불어서 오늘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난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이제 싱카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머클웰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가운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시 난청이 있고요. 따라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질환. 이제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질환으로 여겼던 질환들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환에 있어서는 난청이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질환으로 여겼던 그런 질환이 그 질환들에 대한 그 원인 유전자가 이제 1990년도에 휴먼 지롬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많이 밝혀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유전자들이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의 질환의 유전자들이 통일된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사실은 전혀 다른 아까 말했던 에프캐스 그다음에 머클웰스 그다음에 싱카라고 하는 사실 전혀 다른 질환으로 생각했다가 결국 NLRP3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돌연변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캡스라고 하는 질환군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캡스라고 하는 거 보면은 Cryopyrin Associated Periodic Syndrome이라고 해서 NLRP3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염증의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하는 그 인플라마섬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그런 각종 사이토카인 분비를 왕성하게 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 증후군이다라고 캡스 증후군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질환군이 세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밑에 The Clinical Continuum of Cryopyrinopath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는 질환이 한 가지 유전자로 설명되어지는 요새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NLRP3에 의한 Associated Autoinflammatory Disease라고도 명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희귀질환 심포지움이니까 희귀질환에 관련 얘기를 해야겠죠. 그게 굉장히 드뭅니다. 캡스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봤던 환자를 보니까 이제 연건동에 계신 이제 이소영 교수님이랑 같이 주로 봤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는 환자들이 100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문헌상에서는 이렇게 100만 명 중에서 뭐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질환군의 제일 경한 증후군인 FCAS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증세가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만 굳이 그거를 그냥 난 피부가 예민해 추운데 나가면 발진이 솟아 이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무시하는 환자들도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유병률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싱카라고 하는 굉장히 심한 그런 이 증후군은 진단이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 FCAS나 머클웰스 같은 경한 스펙트럼 상에 있는 이 질환군이 어느 정도 흔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고 또 이런 질환군의 분포도 대륙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환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다음에 진단이 이제 수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캡스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제일 심한 싱카와 머클웰스 진단된 거를 이제 저희 이소영 교수님과 같이 해서 퍼블리시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명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진단된 싱카 환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NLRP3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이고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심각한 증후군이 그렇다시피 이제 드노보
NLRP3 변이에 의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굉장히 심한 싱카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한 FCAS나 머클웰스는 오히려 진단이 잘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잘 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캡스라고 하는 증후군이 아까 NLRP3 돌연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FCAS, 그다음 머클웰스, 그다음에 이제 싱카를 다 포함하는 질환군인데 실제 싱카의 진단은 사실은 그냥 제대로 진단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머클웰스나 FCAS는 실제보다 진단이 훨씬 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럼 이제 실제보다 이제 진단이 덜 되고 있을까? 물론 피노타입이 마일드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이 덜 되겠죠. 뭐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NLRP3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질병을 일으키는 그 기전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멘델리안 유전 법칙도 있지만 실제로 소매틱 모세이시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그 모든 체세포에 똑같은 변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증세가 있는 그런 조직에만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에는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혈구에서 DNA를 뽑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 NLRP3의 돌연변이가 없는 그런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네릭 다이그노시스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소매틱 모세이시즘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NLRP3의 굉장히 그 마일드한 그런 패턴의 포텐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의 포텐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진이 안 되는 이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실제보다 FCAS나 머클웰스 같은 진단 희귀 질환이 실제로는 희귀 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런 환자들을 진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임상적으로 이런 FCAS나 머클웰스를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매틱 모세이시즘을 진단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생걸 시퀀싱으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NGS에서 이렇게 리즈를 많이 해서 그 중에 일부 리즈에서 이런 변이가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셋업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캡스라고 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상에 있는 질환이지만 실제로 공통적으로 커먼하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인터루킨 1 베타라고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잘 진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머클웰스 환자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청력이 나쁜 이제 이런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녀는 뭐 아직은 청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머클웰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진단이 됐던 것은 난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부전 뭐 이런 그 발진 이런 것 때문에 아밀로이도시스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병원에 와서 워크업을 하다가 결국은 제네틱 테스팅을 했더니 NLRP3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돼서 결국 머클웰스로 진단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런 염증 수치를 보는 CRP라든지 이런 serum amyloid A라든지 이런 거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단에 대한 걸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캡스에 있어서 아까 굉장히 심각한 싱카, 그다음에 머클웰스, FCAS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진단 이제 피노타입이나 각종 검사 소견을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충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클리니컬하게 서스피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 FCAS에서는 아니지만 머클웰스나 싱카에서는 히어링 로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금 제가 이따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캡스가 어떤 질환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의 어떤 다른 스펙트럼상의 증상의 정도에 따른 스펙트럼상의 질환군이 세 개가 있는데 캡스로 묶여지게 되고 이 캡스에 묶여지는 것은 NLRP3라고 하는 공통 유전자 변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캡스의 진단은 당연히 일단 임상적으로 클리니컬 서스피션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각종 염증 수치가 어떤지를 보고 결국은 genetically 결국은 이런 NLRP3의 돌연변이를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임상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유전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결국 컨펌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크게 이상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청이 좀 있었고 몇 가지 질환이 있었던 그 환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어떻게 치료하자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캡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를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긴 얘기를 드리진 않고요. 아까 이 NLRP3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염증 인플라마솜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인플라마솜이 이에 의해서 프로사이토카이닌 그런 인터루킨 베타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그것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런 인플라마솜에 의해서. 그러면 인터루킨 1 베타가 굉장히 발현되고 세크레션이 되면서 각종 조직에서 인플라메이션을 굉장히 과다하게 일으키면서 결국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인플라마솜에 의해서 인플라마솜이 형성이 되고 인터루킨 1 베타가 과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발병 기전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일단 인플라마솜이 형성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인터루킨 1 베타가 활성화된 인터루킨 1 베타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굉장한 뭐 꼭 뉴트로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뉴트로필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발병 기전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국 치료의 핵심은 아까 제가 그 모자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인터루킨 1 베타의 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결국은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루킨 1 베타가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T2T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건 아마 관절염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용량을 야금야금 조절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거가 현재로서는 지금 메인스테이 오브 트리트먼트고 그러니까 인터루킨 1 베타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을 써가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지면 유지를 하고 증세가 덜 좋아지면 용량을 높이는 그러한 어저스먼트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T2T라고 합니다. 그게 있고 그 외에 아까 난청이 아까 이제 주로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보청기를 쓰거나 필요하면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게 되고요. 관절에 심한 구축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또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또래 애들과는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을 갖게 되니까 뭐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루킨 1 베타를 억제하는 치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조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 말은 쉬운데요. 인터루킨 1 베타를 억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루킨 1 베타를 억제하는 그 약이 실제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화에 쓸 수 있는 약은 제일 위에 있는 아나킨나라고 하는 약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일 피하 주사를 해야 되고 값도 되게 비싼 그런 약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안 되고 게다가 지금 이 질환은 이 약은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캡스의 3가지 이제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심한 싱카라고 하는 그거에만 보험이 되고 그것도 소아에서만 그런 머클웰스나 FCAS 같은 그런 질환과 성인의 싱카로 새로 진단된 경우에는 또 보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을 해도 약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3번째 보면 카나키노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이 있는데요. 아마 이 약은 자주 인젝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아나킨나에 대한 우월성이 있는데요. 요거를 아마 이 마일드한 그런 싱카가 아닌 머클웰스나 FCAS 같은 그러한 경한 질환에서 보험이 좀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아마 그 제약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재로선 이 캡스의 치료는 좀 뭔가 좀 아직은 완전해 보이지 않는 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는 이런 약들에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약도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아나킨나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캐비엇이 있고요. 매일 주사해야 되고 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unmet medical needs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 약을 대체해서 훨씬 더 싸게 혹은 또 자주 주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약들에 대한 그 임상적인 수요가 굉장히 아주 이제 높은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갈구하고 있고요. 근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머클웰스로 진단이 돼서 이 엄마가 청력이 이렇게 나빠졌다는 뜻은 이 딸도 결국은 청력이 계속 나빠질 터인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머클웰스거든요. 싱카가 아니고 게다가 성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이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 환자는 아나킨나라고 하는 약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이 모자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청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음에도 그냥 지내는, 그리고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뭐 수술을 하든지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난청 얘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난청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와 보도록 합시다. 캡스에서 보면은 아까 제일 심했던 싱카랑 두 번째 머클웰스에서 항상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난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환에서 SNH1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 신경성 난청이기 때문에 난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FCAS는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제 경험에 의하면 아마 고주파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난청 때문에 외래를 찾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없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마 경한 정도의 난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오디오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 청력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역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력이 나쁘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X축은 각종 프리퀀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세가 심한 아까 노미드 이게 이제 싱크하니까요. 보라색 것들이 청력이 제일 나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머클웰스는 중간 정도 되고, FCAS는 아까 고주파 쪽에 살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 얼마나 흔히 있느냐, 캡스라고 진단이 되면 난청이 얼마나 흔히 있느냐 보면은 이것도 역시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싱카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머클웰스는 3분의 1 정도에서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는 아나킨나라는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아나킨나라고 하는 용량이 사실은 다른 염증, 몸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또 발열, 또 피부 래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주로 그 용량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달팽이관까지 약이 도달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증상이 다 컨트롤이 돼도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증상이 난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청까지 이 효과를 보게 하려면 실제 보통 때 쓰던 아나킨나 용량보다도 용량을 높여서 매일 주사를 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자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나킨나를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뭐 보험 처리를 여차저차 해서 결국 이제 아나킨나를 결국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킨나를 스타트를 하면서 어떻게 아까 T2T를 하게 되냐면 다른 증상들은 컨트롤이 다 되지만 청력이 나빠지면 아나킨나 용량을 좀 더 높입니다. 그리고 청력이 스테이블하게 되면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패턴으로 결국은 이 아나킨나 용량을 조절할 때 가장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지표로 청력 검사 수치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캡스에서 난청이 일단 여러 가지 그 약의 용량에 약에 반응해서 이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것에 의거해서 이 약을 썼을 때 이런 캡스 환자분들에 있어서 청력이 과연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를 봤더니 또 복잡한 얘기인데 결론을 요약하면 청력이 60dB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 크라이테리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나킨나 용량을 잘 조절해서 쓰면 더 난청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지만 특정 60dB, 70dB 이상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아나킨나를 스타트를 하더라도 청력은 계속 다운힐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병, 아까 머클웰스라든지 이런 병들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약을 써야 이 청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증상들은 약을 쓰는 즉시 좋아지는데 난청은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넘었으면 약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캡스에서 있어서의 난청을 조기에 진단, 캡스에서의 난청 조기 진단이 아니고 캡스라고 하는 질환 자체를 조기에 진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 측에서는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그 NLRPC와 관련된 이 FCAS, 머클웰스, 싱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이런 FCAS 같은 증상도 없는 상태로 순전히 난청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유전자가 NLRPC가 발견된 제4의 질환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CAS도 아니고 피부 증상은 전혀 없는데 오로지 난청만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NLRP3에 의한 거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걸 저희가 비증후군성, 어떠한 다른 증상 없는 자가염증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를 저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 그러니까 다른 증상 아무것도 없고 NLRP3에 의해서 발견되는 난청,
그리고 아마 아나킨나라고 하는 약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이러한 캡스 연관 자가염수도 난청이 아까 제가 처두에 말씀드렸던 NLRP3 유전자 진단이 쉽지 않은 그런 언더다이그노시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풀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 이비인후과 측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저희 그런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보통 때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런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반응이 없었던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자가 면역으로 생각됐던 그런 질환들의 절반 이상에서 실제로 인터루킨 1 베타가 증가돼 있고 또 그런 환자에서 인터루킨 1 베타를 억제한 약을 썼더니 난청의 진행이 억제되었다는 논문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다만 그 당시에는 NLRP3라고 하는 컨셉을 몰랐을 때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런 질환군이 실제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조기에 NLRP3를 발견을 하면 난청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에비던스를 저희가 이제 얻게 됐고요. 이걸 얻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NLRP3가 높아져 이제 돌연변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싱카를 제외하고는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급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계속 이제 향후 진단이 많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적절한 약물과 급여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이제 어떤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책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환자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진료 전문의 김혜리 선생이 아마 이따 혹시 질문을 받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휴먼에서의 그런 NLRP3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터루킨 1 베타가 많이 증가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발병 기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인터루킨 1 베타가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세포에서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러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동시에 유전자로만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루킨 1 베타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하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오늘 제가 캡스라고 하는 질환을 소개시켜 드렸고 진단을 어떻게 하고 또 발병 기전이 어떻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하고 또 난청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캡스에서의 난청의 의미와 앞으로 이 난청을 어떻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제 발표를 가름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